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이뤄진 가운데 역시 사상 초유의 법원 집단 난입이 벌어졌죠. 수십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국회에선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한파 탓에 취임식은 원래 야외로 잡혔는데 실내로 옮겨서 열리는데요.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의 취임에 지금 세계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아마 그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참으로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뉴스와이드 그 내용을 준비해서 영상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정본부장이면은 서울구치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교정본부장.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다시 한번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정본부장의 설명입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금돼 있잖아요. 구치소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속보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수처의 조사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과천 공수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불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도착했다는 건데 지금 이 시각 조금 전이군요. 조금 전 서울구치소의 모습인데 지금 공수처 차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들어갔다라는 내용 아직 100% 확인은 안 되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들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공수처 모습 영상이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확인해 보고요. 이 얘기부터 좀 가봐야겠네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었거든요.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 조사 불응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이게 보면은요. 15일 체포가 됐어요. 당일에는 공수처로 바로 갔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구금이 됐죠. 그 다음부터 불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지만 조사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거부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불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공수처에서 더 할 말은 없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공수처 입장이 낮까지 나온 게 이래요. 강제 구인하는 거 검토 중이란 얘기. 그리고 강제 구인 검토 중이지만 방문 조사 역시 배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도착했다는 모습이 있죠. 검사들. 이게 방문 조사를 위한 건지 아니면 구인 절차를 하기 위한 건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사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지금 교정본부장 얘기는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얘기 좀 해볼까요? 이용민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네. 이런 식으로 구치소에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합니다. 그럼 통상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판례상으로는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제 조사를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 절차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예. 이제 시각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제 서울구치소에 방문을 해서 예.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속보는 나오고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아니면은 뭐 진짜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구속영장의 효력만 갖고 강제 구인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강제 구인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강제 인치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좀 다른 겁니까? 뭐 거의 표현상은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구인 이 불러서 이제 강제로 이제 어쨌든 신병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그 경호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만약에요, 지금 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지금 서울구치소 들어갔거든요. 방금 전입니다. 들어갔어요. 이게 방문 조사를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강제 구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강제 구인이라면 구치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경호 차량이 또 같이 동반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경호처에서는 이제 뭐 교정 당국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서울구치소 자체를 예.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피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 서울구치소 내부는 사실 이제 개호권이 형집행법에 따라서 이 교도관들에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경우, 예. 뭐 헌재 심판에 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피의자 조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경호 차량 호송 차량으로 이송은 하지만 예. 외부는 이제 경호 차량이 또 이렇게 경호를 하는 모양새로 갈 거다라고 우리가 한 지금 상황이라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진행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조만간 뭐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호송 차량이 나오고 똑같이 이제 경호 차량이 이제 그 바깥에서 이렇게 경호를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또 나왔는데요. 경호처 차량들도 공수처에 도착했다? 보안 검색 진행 중.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 이 상황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만약에 지금 서울구치소에 함께 도착한 것이 맞다면 오늘은 방문 조사도 아니고 강제 구인도 아니고 예.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의사를 공수처 측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오동훈 공수처장이 들어간 건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100% 확인 안 되고 만약에 있습니다. 들어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시간대가 이제 5시 30분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인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각에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한다면은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공수처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간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 지금부터 조사한다는 거는 밤을 샌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방금 전에 속보가 공수처로 지금 경호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도착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뭐 제 추론입니다만은 아마 그 부분은 경호처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동을 하는 것일 수 있고, 공수처는 지금 오늘 이 시각에 윤 대통령을 적어도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면담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예. 그래도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아마 내일 오전 중에 강제 구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예상이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공수처가 최종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 같다. 그리고 지금 시간상 봐서 지금 만약에 방문 조사나 강제 구인이라는 거는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부터 조사한다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 전체적인 게 무슨 그림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게? 근데 뭐 정말로 보통 이제 심야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제 피의자에게 동의를 받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시각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긴 예를 하는데, 들어 만약에 지금 조사를 방문해서 하겠다 아니면 강제 구인한데도
지금 밤이 다 됐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일단은 지금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근데 다만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렇게 기록을 사건을 이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어쨌든 발부되고 나서 체포 시점부터 또 이제 10일 동안 이제 기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공수처에서는 볼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동 공수처장을 통해서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부에 협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뭐 강제 구인이 됐든 아니면 뭐 방문 조사를 하든 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조사에 대한 의사는 피력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사항을 알려드리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이건 확인됐고요. 그리고 경호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정본부장 얘기로는 조사를 위해 도착했다. 그러나 강제 구인 여부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 설명이 조금 더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하긴 하네요. 보고를 못 받았다. 근데 도착을 했다. 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조사 또는 강제 구인을 통한 조사. 아니면 그런 걸 예비하기 위해 오늘 뭔가를 만나서 설명하고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 이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들께 전해드리고요. 요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이요, 면회가 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을 좀 불러올까요? 자, 보시면요, 공수처의 조치죠. 변호인 외에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변호인만 만날 수가 있어요. 이외에 다른 일반인이라고 하면 여기는 가족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접견 제한,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아닙니까? 인권 침해적 제한 조치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이용희 변호사,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조치는? 일단은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취하고 있고,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은 게 이제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서 석방이 되는 경우는 구속을 할 때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정말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하면 이후에 증거가 또 어떻게 뭐 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우려를 할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구속적부심에 영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표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변호인 접견 이외의 나머지 접견들은 제한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애초에 이제 막겠다, 배제를 해두겠다라고 해서 이런 뭐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다른 결과를 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뭐 영장이 발부됐을 때 주된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상에서 이런 조차를 기소 전까지 해두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된 속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직은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난동 난입 사태,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상임위 회의가 뭐 한 두 곳 정도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요 법원 행정처장의 어떤 설명이 좀 나왔었습니다. 요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도 설명도 있고 오늘도 설명이 있었거든요.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차은경 부장 방은 사무실은 7층이 아니라 9층이었기 때문에 어제 진입한 곳은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를 해서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 피해 사항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 서부지법 건물이 지금 배경으로 있죠? 서울 서부지방법원. 특히 그리고 7층. 여기 이제 판사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 곳인데, 그리고 뭐 8층에도 판사실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일단 여기 집중적입니다. 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난입을 한 거예요. 담을 넘어서 이 건물 하나 들어갔잖아요. 지금 건물 앞에도 보이고 하는데 1층부터 쭉 올라간 거예요. 1층부터 이제 난동이 벌어진 건데 7층까지 갔다죠. 7층 판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이름을 외치면서 어디 있냐고 성살 배회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이 차은경 판사는 영장 발부가 되고 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 법원 청사를 떠났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또 8층에 머물러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판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 판사를 찾겠다면서 판사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요, 이 난입 사태로 경찰에서만 부상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 나왔죠. 피해액이 지금 최대 7억 정도까지 추산이 되고 있다. 많이 부서졌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포는 한 90명. 요 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일이 있었거든요. 90명으로 체포됐는데 일단 이동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니 영장 발부한 판사가 법원을 미리 떠났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 일이 났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했을 때 서로 그리고 의견이 분분할 때 판사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물어보자. 그리고 그 결판을 내주는 사람을 우리가 판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가면은 주눅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기는 완전히 해방구였어요. 새벽에요. 이게 지금 전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예. 판사님이 만약에 그 시간대에 저기 있었다라고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거는 특히나 만약에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마 머릿속에 상상하실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기관이거든요. 법관 한 분 한 분은 다 헌법기관입니다. 이거는 또다시 내란의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영상에서도 많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경찰도 직접적으로 공격당하는 영상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경찰도. 경찰도 그렇게 때리는데 하물며 그런 것들을 이 영장 판사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렸다고 했을 때는 더 큰 불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가 됐을 텐데 이분이 지금 2년 반 동안 수많은 국가기관들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마지막에 와서는 사법부까지 완전히 권위를 실추시키는 모습까지 간 거예요. 이런 장면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지만 대단히 안 좋은 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 저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분들이 뭐 90여 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더 있다면 당연히 다 잡아들여서 정확하게 처벌을 따박따박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사실은 영장 심사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부에 대한 이제 판사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사실 서울지방법의 경찰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집회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이제 경찰 기동대도 포함해서 다수가 철수해서 경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경찰도 미처 예상을 못한 걸까요?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 어제 있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은요. 예.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을 굳이 찾자고 해도 한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35년이요? 1989년에 이른바 그 이철규 군 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수십 명이 침입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리창을 한 50장 깨고 1층 현관까지 진입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결론 자체에 불만을 품고 즉각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항의를 위해서 난동을 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무슨 판사실까지 들어가는 뭐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도 도대체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워낙 것으로 요즘에는 보입니다. 초유의 일이 너무나 많이 예측 못하는 초유의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찰이 저 상황에서 소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지금 19일 새벽에도 한 20명 가까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중에 중상자도 나왔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력의 배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부상당한 그 경찰관들도 빨리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워낙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경찰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개를 했어요. 뭐 난입에서 체포된 인원이 몇 명, 뭐 구속영장 청구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숫자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제목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해서 뭐 66명 등 뭐 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인데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90명이래요. 일단 체포가 90명이 됐는데 여기는 좀 섞여 있는 게 19일 새벽이죠. 서부지법에 이 난입한 직접 들어가서 이제 난입을 한 거죠. 여기는 46명. 그리고 그 전에 공수처 차량이 서부지법에서 떠날 때 공격을 받았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10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부지법을 담을 넘어가거나 경찰 폭행했다 이런 인원이 또 10명. 이런 인원들을 전체 다 포함해서 지금 90명이 체포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금 영장 심사를 받았다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90명 중에 연령층이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은 다양하답니다. 체포된 인원 중에서. 그런데 20대, 30대 청년층이 절반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일단 이 체포된 90명의 혐의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너무나 많은 죄가 적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경찰은 뭐 특수 이제 건조물 침입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46명이 직접 난입을 그렇습니다. 직접 법원 난입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난동을 부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난동을 부린 46명은 특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이렇게 새벽 3시경에 침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46명에 대해서는 뭐 특수 건조물 침입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 상해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특수 공무방해 치상까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게 소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요죄. 예, 소요죄. 이게 단체가 어쨌든 폭력적인 이런 위력을 행사해서 뭐 폭행, 협박 이런 손괴 행위로 나아갔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제. 그게 최고형이 10년이거든요. 징역 10년에 이를 정도로 이제 중범죄인데 이 소요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적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적용 여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서로 간에 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연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소유죄 혐의 적용 여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법원도 헌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내란죄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예. 근데 뭐 적용까지 가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때 당시의 일이 파급력이 컸고 정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근간을 훼손하는 정도의 정말로 중대한 범죄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앞으로 이제 구속수사 원칙을 두고 이렇게 엄벌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90명이 체포됐잖아요. 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된 회의들이 열려서 이전 뭐 이 국가기관 관련된 분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오늘도 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과격한 그 집회 시위자가 급격하게 뭐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물을 부수고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속 수사 원칙하고 CCTV 통해서 끝까지 가담자
추적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회 관리를 그동안 쭉 봐왔고 해왔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거의 뭐 폭동 수준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집회하는 시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90명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명이 법원 난입 이것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됐거든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런데요. 그 중에는요. 지금 서부지법 난입, 진입 46명. 근데 그 중에는 유튜버 3명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집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유튜버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현장을 직접 찍고 이러는 모습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버 3명이 포함이 돼서 체포가 됐는데 이동학전 최고요. 네. 지금 사실은요.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약간 과격한 성향 또는 강경 우파, 때로는 극우라고 표현됩니다. 네. 이런 성향의 유튜버들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요. 그 일각에서는 이른바 지금 최근에 집회 현장, 이런 강경 보수 집회 현장에서 이른바 광장의 권력이 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유튜버들의 지시를 받는 듯한 그런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정치권이 뭐 세계적으로 뭐 이런 이 영상 뭐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이끌려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특히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골단 또 나왔고요. 그 사람도 백골단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해주게 되고 특히나 지난 몇 주 동안은 대통령 관저 앞은 완전히 해방부지 않았습니까? 공권력이 집행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 공권력을 막겠다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끈끈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특히나 대통령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활약을 보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칭찬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시청률이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 그 안에서 슈퍼챗이라고 하는 현금으로 바로 쏴주는 그러한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에 완전히 젖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행동을 할 때마다 구독자가 늘어나고 슈퍼챗이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 환경이 이 저들을 저렇게 만든 측면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것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분명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집회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거기서 강경 발언을 섞고 굉장히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극단적인 유튜브가 우리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나아가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이런 것을 발본색원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는요. 좌우와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이런 극단적인 세력과는 단절하고 나아가서 엄벌과 철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체포된 그 침입자들 중에서 이제 유튜버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실제로 어떤 영상을 스트리밍을 해서 생중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발언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체증을 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기소하고 처벌해서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이건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유튜버들은 양쪽 모두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으면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공론장에서 손해를 보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모두 각성해서 저런 극단적인 세력들과는 손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경규 변호사. 지금 46명이 법원에 난입한 이 혐의로 체포가 된 거예요, 현행범으로. 근데 그중에 3명이 유튜버인데 이 유튜브 3명은 유튜브가 아닌 그냥 난입한 사람들, 체포된 사람들하고 약간 글쎄요. 약간 다르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가 법에서 이제 교사범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범죄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도가 없었던 사람을 자극을 해서 이런 범죄를 일으키게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교사범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생중계되고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침입 뭐 시도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선동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인식이 없었던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정말로 이제 그런 교사의 고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런 범행을 인식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예. 교사까지 과연 교사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뭐 증거를 통해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 교사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지금 정황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만약에 이제 혐의 입증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중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현행범으로 지금 90명을 체포한 상태잖아요. 근데 경찰이 지금 더 보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선동. 이쪽 부분을 좀 보고 있다 그래요, 경찰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집회를 많이 열었던,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집회를 많이 열었던 인물인데요. 정광훈 목사입니다. 어제 이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좀 또 알려지고 있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야.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아래요? 헌법 위에 있죠, 목사님.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냈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집회 때 발언이 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공덕동으로 이동하자. 공덕동으로 이동하자. 공덕동이면 이게 서부지법 인근 지역 아닙니까? 공덕동이란 뜻은? 저항권이 있다. 공덕동 이동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군요.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된 후에, 구속 후에는 어제 있는 집회에서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영인 변호사는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특히 저 18일 발언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저렇게 이제 어쨌든 뭔가 부추기는 듯한 선동하는 듯한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이 내용들을 수용하는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가서 이제 뭔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의도를 품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전선동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위 태양에 따라서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있다라고 또 비춰질 우려도 있어가지고 좀 저 발언 자체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훼손을 한다는 그런 이제 시각도 좀 우려가 섞인 시각을 또 이제 비출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발언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저 부분이 만약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소지도 있는. 법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공덕동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원이 서부지법이라는 걸 너무나 다 알고 있었고 공덕동도 지칭을 하는 것이 당연히 서부지법을 이제 지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표현으로서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이제 서부지법에서 영향을 발휘를 하라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구속이 된 뒤에 구속영장 발부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광훈 목사하고 접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런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우려의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전광훈 씨의 집회에 가장 먼저 참석을 했던 뭐 윤상현 의원, 예. 김민전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을 아마 그 염두에 두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런 그 전광훈 씨의 발언들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발언들 외에도 예.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다고 하는 그 전광훈 씨의 유튜브 발언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까 과천 공수처 인근에서 60대 남성 한 사람이 분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전광훈 씨가 유튜브에서 그 내가 가치 있는 죽음을 할 기회를 줄 테니 뭐 기다려라 이런 발언을 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모방행위를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광훈 씨의 어떤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발언과 행동은 공당이라면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시선이 있다면은 절대로 국민의힘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당 구성원들 모두에게도 그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고 또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전이죠.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 앞에 집회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전 이 법원 담을 넘어가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왔고요.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정리 좀 해보죠. 윤상현 의원 관련.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누군가가 담을 넘어갔는데 그와 관련된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문자로 좀 주고받았다고 난리죠. 뭐 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의원님 오늘 월담한 16명 훈방 조치 됐나요? 그랬더니 조사 후에 곧 석방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경찰에서 체포가 됐을 텐데 석방될 거다?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윤상현 의원이 해명을 좀 내놨죠. 내용을 그냥 알아보고 말씀드린 거다. 제가 법원 앞 현장 떠난 밤 10시쯤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후에 벌어졌다. 이걸 좀 강조하죠. 본인은 거기까지였다. 그래 알아보고 좀 얘기한 거다. 이 정도의 해명인데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느 사회나요? 극단주의자들은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일정 포션 굉장히 극소수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극단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제도권 정치와 맞물리면서 제도권 정치가 그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극단주의자들이 제도권 정치를 활용하면서 사실은 그 사회에 득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어제 새벽도 사실은 그러한 해방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집권 여당의 이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 특히나 강남경찰서에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좀 빼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특혜로 그냥 빼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치주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이 중진 의원이 대단히 잘못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렇게 집회 현장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저렇게 큰 소리로 곧 석방될 거다. 여러분들은 자유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북돋은 용기를 북돋는 저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수 측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거 자체를 지금 형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광장에서 전광훈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제 목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저항권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독재 권력이나 이런 데 공권력이
자유적 민주 기본 질서를 형해화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이걸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이 유튜버들 지금 10개가 넘는 유튜버 채널들이 있는데 다 극우로 알려져 있고 이 해방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다 보내겠다고 지금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힘이 일정 부분 이런 것과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용기를 복돋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야 정치권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공통된 거는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지만 그 이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또 다른 시각들 좀 보였는데 오늘 여야에서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돼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 아니라 사태의 선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의원, 권선동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 송영훈 전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윤상현 의원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당내 기류를 포착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월담한 그 사람들이 훈방될 거다 내지는 석방될 거다라는 언급을 하고 난 뒤에 사실 더 큰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건 그 전 상황이었어요. 그런 부분, 사태 나기 전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당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윤상현 의원이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내놓고 또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당내에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워낙에 지금 전대미문에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지금 경찰이 안 가. 이게 몇 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됐잖아요. 오늘 압수수색 재시도 끝에 철수를 했는데 4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죠. 재시도를 했는데 근데 또 불발됐군요. 경호처가 거부했다. 그렇다면 앞서 사항과 똑같네요. 지금 안가를 압수수색하는데 이게 압수수색이 안 된 거죠. 불발됐다. 경호처에 거부가 있었다. 이런 속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서울 서부지법이 이게 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난입이 된 거죠. 그리고 막 파손도 되고 그랬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집회도 열리고 그랬잖아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이게 법원에 사례가 생겼으니까 이 헌법재판소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열리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좀 긴장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서부지법부터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뭐 이후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또 행진도 벌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어쨌든 이 법원에서 지금 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뭐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변론 기일이 열리고 이렇게 앞으로의 그런 절차에 비춰봤을 때는 뭐 서부지법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 경우도 더 삼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습격이 있게 되면
법원에 이제 취유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더욱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지금 시기에 목도를 하는 게 정말 현실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이제 좀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뭐 앞으로 매체를 소비를 하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현명하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가담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난동 법원 난입 사태 그리고 앞서서는 오늘 공수처였던 움직임까지 속보를 좀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자 발부 사유입니다. 15자. 요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오늘 많이 하시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야당 의원도 좀 설명을 좀 내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 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Are you crazy? 거든요. 평생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는 거는 웬만한 법조인은 저는 뭐 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 잘 대답을 했으면 자기가 난 창피하게 난 약간 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쳤군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자, 이 영장 발부 사유가 15자라는 거 화면을 좀 볼까요? 이겁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죠. 딱. 혐의는 여기 뭐 내란, 수개 혐의. 이용희 변호사? 보통 구속영장 발부할 때 이 정도 좀 짧게 씁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보통 이렇습니까? 조금 이례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될 때 그 사유를 이제 작성을 할 때에는 사실 저렇게 이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짧게 쓰긴 합니다. 영장을 발부를 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 예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이제 기각이 됐을 때 그때는 600자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왜 기각인지 설명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뭐 기각이 됐을 때 사유에 대해서 아니면 발부가 됐을 때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장하게 했었는데 뭔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15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뭐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고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무게가 굉장히 큰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증거인멸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사유를 막 길게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여당에서 특히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사례하고 또 비교가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 이제 구속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2017년 탄핵 심판이 일어서 파면되고 나서 이제 그때 수사가 이제 본격화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때는 발부가 됐어요. 35자. 뭐 증거인멸 염려가 있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35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때는 83자. 뭐 피의자의 지위가 뭐 범죄 중대성 등 고려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15자. 좀 비교해보면 적긴 한데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사안을 해설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짧게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 그 군중들이 침입한 소요 사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에는 진영에 속한 법률가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해설하면서 정파적인 시각을 가미해서 해설함으로써 사실은 그 국민들 중에 일부는 그 사안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해서 오도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여겨서 사실 그동안에 가급적이면 정파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설명을 예, 예.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통상의 사건들에서 영장의 그 발부 사유를 기재하는 것처럼 그 간명하게 기재하는 그런 것에 따랐다고 보여지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다도 왜 더 짧은가? 이것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 심판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파면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항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그러니까 본안 사건을 판결하는 법원도 아니에요. 내란죄의 유무를 직접 가리는 것이 아니고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요. 그것은 탄핵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먼저 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원이 굉장히 주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 이런 표현들도 약간 불필요한 최연이 될 수 있어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능한 아주 건조하고 아주 간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판사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자가 적힌 것이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유도 없이 15자로 구속을 하느냐 저는 이런 관점과 분석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변호인과 국힘이 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써준 걸, 구구절절 안 써준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다 쓰면은 뭘 씁니까? 판사 입장에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본인이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게 만든다. 판사들 열받게 만든다. 이런 내용을 줄줄이 다 쓰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써준 것을 고마워해야지 이거를 계속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이거 완전 긁어부스럽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기각될 수도 있다. 이걸 상당히 기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전해지는데 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거의 마지막 순간에 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좀 소개되고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비상 입법기구가 뭡니까? 계엄 이후 창설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걸 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질문을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데 이 비상 입법기구는요. 이 12.3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모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담겼다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유일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그 쪽지는 김영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또 물어봅니다. 비상 입법기구 국회 기능 대신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경민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 답변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 내란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국헌 문란을 하게 목적이 있었는지 그럼 그 부분이 지금 대비가 되는 것이 당시 어쨌든 국회를 봉쇄를 하고 이렇게 침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엄군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이후에 성공을 했다라면 창설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 이제 국헌분란의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쪽지로 이렇게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그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이 쪽지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을 넘어서서 재판의 단계에서도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인 신문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쪽지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와 이 비상입법기구의 그런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정말로 그것이 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작성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비춰질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란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리를 할 때 아마 중점적으로 좀 판단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이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이고,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 사유를 소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고 변호인에게 또 물어보는 부분들이 예.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은 변호인의 입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띠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납득이 불가능한 정도로 해명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뭐 제대로 지금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불명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뭐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돼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체포 상태였고요.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구속 상태로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 뭐가 또 장소가 또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교정본부장의 설명이 좀 나왔거든요. 들어보죠. 정도 됩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 예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수자와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그샷도 찍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저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 그럼 경호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건가? 거기는 근데 단순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또 이 교도관들도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이 제한되는 곳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경호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것과 예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경호를 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호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이 하는 그 경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규정이 없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네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 결론을 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가 구치소 내부 담장을 경계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교정당국은 건물 안, 담장 안쪽은 교정당국, 교도관. 그러면 담장 밖은 경호처. 선례가 없다.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애매한데 이게 구치소 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고요. 규정이나 선례가 있으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고 우리 모두 상상을 못 그러니까 해본. 뭐 어떤 규정도 그거를 상정해서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와 교정본부, 법무부가 잘 협의를 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현재는 이 교정시설은 또 내부에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호 공무원들이 드나들었을 때 그런 어떤 교정당국 내부에 어떤 그 수용자를 관리하는 질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교정당국으로서는 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외곽은 경호처가 담당을 하고 그 내부에서의 개호는 지금 교정본부의 소관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조화롭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예. 경호처 입장에서는 계속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를 하고 싶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호처의 생각은 그 구치소 건물 안 그리고 그 독방 뭐 그렇죠. 근처라든가 최소한 옆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뜻일까요? 그러길 원하겠죠. 경호처로서는. 그러나 또 교정당국으로서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공수처가 지금 서울구치소 들어갔다는 얘기, 수사관, 뭐 검사 들어갔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없어요. 뭐가 속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속보가 아직 안 나오는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 특히 이 탄핵 심판 이 재판이 내일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23주 열리거든요. 자, 그럼 이날 앞서서 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지금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죠? 이게 궁금한데 화면 좀 보시죠. 지금 21일, 23일 잡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내일 그리고 23일. 특히 23일은 김현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첫 출석하는 날이에요. 그럼 23일 날 김현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서 대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경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출석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헌재에서 이 심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일이 뭐 조심스럽지만 23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23일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한 명이 김용현 전 장관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을 지금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 뭐 어쨌든 이제 그걸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 부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를 이 혐의를 심리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뭐 윤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이제 가장 이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직접 출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일단은 뭐 21일보다는 23일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증인 신문에서 어떤 입장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했을 때도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좀 결정적인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 재판을 몇 번 출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딱 한 번만 나온다면 언제일까? 지금 이경민 변호사의 전망으로는 23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다. 중요한 날일 수도 있다. 이런 근거였습니다. 일단 내일 잡혀 있고요. 또 23일 잡혀 있어요. 이번 주에는요. 물론 2월 넘어가면 또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주제는 정치권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도 지금의 어떤 전국 상황, 탄핵, 전국 다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7.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거 정당 지지율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5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7.5%포인트면은 5차 범위 밖 아닙니까? 지금요? 일단 정당 지지율 결과 오늘 공개된 거 좀 하나 보죠. 이겁니다. 맨 오른쪽이 오늘 나온 결과죠. 보시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입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많이,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 내려갔어요. 한 주 전 조사에서는 접전이지만 민주당이 앞섰어요. 5차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굉장히 벌어졌죠. 근데 그래프 보세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지금요. 5차 범위 바뀝니다. 지금 46.5, 39는요. 오늘 요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입장인 거죠. 들어보시죠. 지금 뭐 굉장히 정치 상황이 혼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나오는 하나하나에 저희가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 당의 지지도 이런 것보다는 국민분들이 느낄 불안감이라든지 국민분들이 느낄 어려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다가서야 한다. 여론조사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평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겠지만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고 무시하지는 않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면밀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지율이 역전됐다. 근데 그때까지는
오차 범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뭐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차 범위 박역전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는 사약이 될 것이고 예. 민주당에는 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에 취해서 마치 본인들이 잘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오히려 다시 재정비할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기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는 적정한 긴장을 불어넣어줄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원인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었어요. 그 도마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 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지지도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진 그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는 윤석열은 저 멀리 간 사람이고 예.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이 평가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올려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대응을 지금까지 해왔던 야당의 방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예. 아니면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뭔가 대안적 세력으로 예. 느낄 수 있게끔 이 행동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면 다시 저 지지율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대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방식으로 간다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 뭔가 압박을 하면서 공세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반박을 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질서 유지와 사법체계 준수를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입니다. 내란 수계를 가지고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비교하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2년 반, 3년 가까이 탈탈 털리며 모든 수사를 받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맞서는 입장들이죠. 정치권 여야가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정당 지지율 좀 소개해드렸는데 정권 연장을 원하는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요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6.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8.6 물론 요거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절대값 자체는 정권 연장 쪽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 나온 거죠? 그럼 앞서서와 비교를 해보죠. 시차를 좀 두고요. 이거 역시 변화를 보이는군요. 12월만 해도요. 정권 교체가 6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리고 반대로 정권 연장 의견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더니 지금은 48.6 정권 연장, 46.2가 정권 교체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정권 연장 쪽으로. 송영훈 전 대변인 이 내용 포함해서 지금 정치 상황을 엄격히 말하면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통상 그렇게 다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해온 정치 행위들의 누적된 총합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정당 지지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1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더 좋다라고 하는 응답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4.2%가 줄어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어떤 정권 교체 뭐 연장과 교체 그 그래프도 좀 보죠. 네, 예, 변화가 많이 보이네요. 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4.2%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적대적 의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고유한 가치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마지못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선택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축이었던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로지 본인의 본질로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 소추를 해서 전대미문의 대행을 만들어 놓고 최상목 권한 대행마저 탄핵을 하겠다면서 줄탄핵 으름장을 놓고 그리고 또 이른바 그 국민들에 대한 카톡 검열, 카톡 계엄령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서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본인의 부친 또 본인 자신에 대한 이러이러한 가짜뉴스가 떠돈다면서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권력을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 14% 하락, 정권 교체 원하는 비율 13% 하락 이런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인 겁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도 쉽게 깨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이게 날짜가 오늘 23일이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23일 오후 3시로 잡혔어요. 이게 2심이에요. 2심. 1심에 유죄 나왔잖아요. 첫 항소심 공판인데 서울고법에서 재판 출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거든요. 소환장. 이게 첫 재판이면 이용입니다. 첫 재판이면 제가 알기로는 공판 준비기일 해서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재판인데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변론 준비 절차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게 보통 이제 재판에 있어서 쟁점이 정리할 게 많거나 이렇게 앞으로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서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걸 먼저 열고 여기에는 변호인만 출석해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변론기일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피고인 소환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일단 변론 준비 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재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일까요? 근데 이게 이후에도 변론 준비 기일을 또 진행을 할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직접 출석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고 이날 가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앞으로 재판에 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만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간 앞서서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군요. 지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 들어갔다 도착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금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공수처가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다. 그럼 송영훈 전 대변인 이 뜻은 강제 구인해서 공수처로 호송을 하겠다 이 뜻인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네요. 과천 공수처로 인치해서 야간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대법원 판례상 가능은 합니다.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결정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러한 정도의 절차가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적정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겠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게다가 지금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의 강제 구인을 한다면 내일 오전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윤석열 지금 보면 응할지 불투명인데 만약에 강제 구인 나 이거 거부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붙잡고 데려오는.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교정당국의 협조가 또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렇게 하거나 혹은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기관들이 그런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좀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고민과 숙고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렇게 실효성도 불투명한 야간 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각에 저렇게 강제 구인을 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로 적정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속보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강제 구인 시도 중인데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나온 속보가. 예, 이동학 전 저는 최고요. 거꾸로 공수처가 지난번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가 1차 때 실패했잖아요. 예. 그리고 엄청난 국민 공분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걸 만약에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가 만약에 또 실패하고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또 저는 오히려 엄청난 또 공분에 휩싸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끝까지 좀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유 참 첩첩산중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강제 구인 시도 중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관철이 되느냐? 이것도 집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집행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 응할지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일단 2개의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예고해드렸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오후 2시, 오후가 아니죠. 새벽 2시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데 선서라는 시간이거든요. 트럼프 당선인 이제 곧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요. 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Ronald Reagan, do solemnly swear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American history. 자,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더욱더 강력히 주장하죠. 트럼프. 첫날 취임하자마자 첫날 행정명령 지금 100개를 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당선인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보통 취임식이 열리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번 취임식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한파 예보로 의사당 내부, 그러니까 실내 취임식이에요. 이거는 1985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만. 그러니까 참석 인원 대폭 줄어들거든요. 이무정 교수님. 지금 일단 추위 탓이라 그랬어요. 한파? 네. 너무 날씨 추워서 이게 어렵다? 근데 또 혹시요. 경호에 대한 걱정 아닐까요? 왜 그렇지 않아도 선거운동할 때 이 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호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2번이나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으니까 뭐 예. 그런 또 추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뭐 액면적으로 실제로 지금 날씨가 매우 춥고 뭐 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니까 거기 몇 시간씩 있었다면 큰일 그럼요. 나겠다 예, 이런 그럼요. 생각일까요? 실제로 그 독감에 걸려서 과거에 이제 과거 미국 대통령 중에서 너무 그 추운 그 취임식 그 날씨에 밖에 오래 있다가 독감에 걸려서 좀 단기에 임기가 끝난 분도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강상의 문제 본인뿐만이 아니라고 참석하시는 많은 그 귀빈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안전을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그런 이유보다는요. 아무튼 뭐 85년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네. 이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단상에도 올라가고 참석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실내니까 뭐 600명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인사들도 지금 취임식 참석을 갔는데 이분들 아예 취임식 참석 못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글쎄 말입니다. 그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취임식이라는 게 뭐 실제로 뭐 밖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 뭐 20만 명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거, 그 역사적 장면을 직접 내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실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만나고 가서 대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교를 위해서 가시는 것일 거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현장에 이렇게 꼭 육안으로 봐야 한다라는 부분 외에도 보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취임식이 열리는데 물론 가장 하이라이트는 취임 선서와 이제 연설이겠죠. 근데 그 전에도
취임식이 뭐 18일부터 한 3박 4일로 열리는데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0일입니다. 당일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회 예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의사당 안으로 실내로 가서 취임 선서, 사열, 그다음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명 행사인데 이때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만나는 거 있고 뭐 무도회까지 쭉 이렇게 예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임식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은 게요. 지금 이윤수 교수님. 지난 18일 트럼프 당선인들 가족들이 거기 이제 플로리다에 주로 있어요. 거기에 뭐 저택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할 때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장에 보면은 우리나라 브랜드의 자동차가 나왔다고 주목을 받고 얘기가 오늘 참 많이 됐어요. 지금 저런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번호판도 안 달려 있어요. 아마 공항에서 쓰는 건지. 근데 저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하필 우리나라 브랜드 자동차가 저렇게 서 있어요. 저게 어떤 용도인지 모르지만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거든요. 취임식에 기부를 한 게 뭐 영향 준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기부를 현대자동차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단순히 그 기부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대통령 취임식에 그 100만 불을 기부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현대자동차가 전략적으로 다른 기업을 따라서 잘했다라고 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뭐 GM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그 멕시코,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길 경우에 여기서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자동차 기업들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받고 또 특히나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에서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산업이라고 경고를 많이 한 산업이기 때문에 뭐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트럼프와의 대화 같은 것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저게 나온 건 근데 굉장히 광고 효과도 크고 100만 달러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100만 있다. 달러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뭔가 전략적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뭔가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 자체가 지금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이게 며칠 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 얘기를 꺼내놨다고 하죠. 이게 이제 미국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한테나 뭐 가족 아니면 측근한테 얘기했다 그러는데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을 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국을 봐라. 그리고 뭐 탄핵 이게 뭐 안 된다는 뜻이겠죠. 탄핵 안 된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모두가 나를 뭐 혼돈이다, 혼란이다 얘기하지만 지금 한국을 봐라.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약간 이러는 건데 이문정 교수님, 우리로서는 좀 씁쓸한데 이게 농담처럼 했다 그러는데.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사라고 할까요? 말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나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들 비판을 하지만 나는 전쟁을 멈추는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인데 이거는 뭐 지금 공식 발언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이 뭐 가볍게 아마 주변에 한 얘기 같은데 또 알려줘요 또 저렇게. 글쎄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비유를 이렇게 썼다는 게 우리로서는 씁쓸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항상 이제 그 세계 여러 지도자들 내진 심지어 이런 굉장히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권위주의 국가의 그런 지도자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좀 즐긴다고 할까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누구랑도 나는 잘 지내고 윤 대통령하고도 당시 취임 전이지만 그 당선이 됐었을 때 통화도 했었고 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하는 회상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냥 추측하는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얘기 지금 전해드리는데요. MBN도 내일이죠. 내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겨서부터 생중계로 동시 통역을 통해서 이 특보로 취임식을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좀 실질적인 얘기 좀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쏟아낸 말, 우리를 비롯해 많은 날 좀 걱정시켰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를 좀 했네요. 들어보시죠. Within hours of taking office, I will sign dozens of executive orders, close to 100 to be exact. We're going to do a lot of things.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tomorrow. You're going to see executive orders that are going to make you extremely happy. Every radical and foolish executive order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repealed within hours of when I take the oath of office.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 후에 곧바로 뭐 행정명령을 한 100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있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1호, 2호 번쩍 이렇게 전망되는데 뭐 역사적인 속도로 행동하겠다. 뭘 빨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임일 당일날 뭘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는데 일단 예상되는 거는 일단 대규모 불법 이민 추방 행정명령을 낼 게 유력하다. 이게 1호 같다. 그리고 2호는 멕시코, 캐나다 우방이잖아요. 여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할 거다. 등등등 계속 나와요. 이 두 번째부터가 이제 각국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윤수 교수님. 지금 일단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동맹에 대한 관세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지금 전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굉장히 이것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이것을 실제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하고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사실 저렇게 약간 엄포송으로만 해놓고 예.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행정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예.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일단 이 명령을 하는 것만으로서도 이제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건데요. 예. 근데 이렇게 100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은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고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는 했지만 전부 다 하다기보다는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방 공급, 뭐 산업 공급망, 의료용품 이런 뭐 좀 자기네들한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고율 관세 한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예. 부과하겠다라는 공약이 사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이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 이 관세를 조금 높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트럼프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 해봤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부작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쓴다면 이게 조금 더 지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시진핑을 사실 그 취임식에 초청을 했고요. 이제 중국하고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이것을 뭐 트럼프는 굉장히 그 훌륭한 비즈니스맨, 뭐 영악한 비즈니스맨이기 예. 때문에 이거를 협상 카드로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엄포일 수도 있다. 실제 카드를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인데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도 그렇고 그 이후에 트럼프 당선이 가끔씩 우리나라 얘기를 꺼내놓거든요. 앞서서도 우리나라 얘기 뭐 한 거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얘기를 무슨 머니머신 이거 많이 회자됐잖아요. 관련된 얘기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이윤수 교수님, 우리도 지금 사실 관세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업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 뭐 조선소 큰 거 있고 우리 군함, 미국 군함들이 가서 뭐 수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끌었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약간 지대 때처럼 우리가 동맹임을 강조해서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배들을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미군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이걸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연간 20조 원 되는 규모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진출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동맹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 확대 정책을 할 경우에는 LNG랑 LPG 운반선 수요를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조선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무정 교수님, 트럼프 저렇게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압박하는데 우리가 또 걱정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또 대폭 올려달라 이럴 건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사실상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방위비 분담금 하나에만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맹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정말 건곤일척의 경쟁 상대를 어떻게 누르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의 동맹들, 아시아의 동맹들하고 역할 분담을 지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국방비도 GDP의 뭐 몇 % 이상은 늘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뭐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자체만 해서 이렇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거네요. 하면 오히려 저희가 그 말려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어쨌든 그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일 내에 뭐 후다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아마 추이를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로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미국의 큰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 역할 분담이 어떤 식으로 재조정이 될 것이냐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보면서 비용 문제에만 너무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돈이지만 그것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우리 환율도 관심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이게 뭐 트럼프는 사실 약달러를 선호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이 물가 상승 같은 것을 자극할 경우에 이자가 그 이자율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뭐 부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자율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환율이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 스스로도 좀 경제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높은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